1412년 여름 레반트의 뜨거운 태양 아래 벨부아르 성의 높은 탑 위에서 요르단 골짜기를 내려다보던 보초병은 그날 아침 자신이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평선 너머에서 천천히 피어오르는 먼지구름. 처음에는 작은 점처럼 보였던 그것이 점점 커지더니 이윽고 하늘의 절반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깃발들, 햇빛에 반짝이는 수만 개의 창끝, 그리고 땅을 뒤흔드는 발걸음 소리. 살라딘의 대군이 오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3만 5천에 이르는 거대한 군세가 마치 사막의 모래폭풍처럼 이 작은 왕국을 향해 밀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앞을 겨우 700명의 기사와 몇 천의 보병이 막아서려 하고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40대 1에 가까운 병력 차이, 현대 군사학의 어떤 교본을 펼쳐봐도 이런 전투는 애초에 성립해서는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병든 왕국의 군대를 이끄는 사람이 20살을 갓 넘긴 젊은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발두인 서세. 그의 손가락은 이미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고 얼굴은 천으로 가려야 할 만큼 병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나병. 중세에는 저주받은 병이라 불리던 천천히 몸을 썩게 만드는 질병. 그런데 이 왕은 자신의 몸이 배신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직접 말에 올라 전장으로 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평야 위로 시종들이 왕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안장에 앉혔습니다. 부어오른 손에는 칼자루를 쥐어주고 휘어진 손가락을 하나하나 펴서 고삐를 잡게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기사들의 눈빛에는 연민과 두려움 그리고 묘한 경외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왕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물러서는 순간 이 왕국 전체가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벽 아래 평야에는 왕국이 긁어모을 수 있는 모든 병력이 집결해 있었습니다. 갑옷이 부딪히는 금속성 소리, 말발굽이 땅을 차는 둔탁한 진동, 그리고 수천 명의 숨소리가 뒤섞여 하나의 거대한 맥박처럼 들려왔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대략 700명의 기사와 9,000명 정도의 보병 및 투르코폴이 있었다고 전해지지만 연대기마다 숫자는 조금씩 다릅니다. 중요한 건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이들이 곧 맞서야 할 적의 규모였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을 따라 끝없이 펼쳐진 살라딘의 군대, 깃발과 먼지와 움직이는 점들이 하나의 거대한 파도처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쪽으로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숫자로만 보면 이 전투는 애초에 성립해서는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해 보이는 하루가 역사상 가장 놀라운 전술적 혁신 중 하나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승리가 예루살렘 왕국의 파멸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고 맙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열세한 군대가 버텼을 뿐 아니라 상대를 물러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당시의 상식을 깨는 혁신적인 전술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이 기적 같은 승리가 오히려 왕국의 종말로 이어졌을까요?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082년 그날 아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무엇이 이 거대한 충돌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하니까요. 오늘날 벨부아르 성은 조용한 돌무더기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 북부의 푸른 언덕 위 관광객들이 가끔 들러 사진을 찍고 가는 유적. 하지만 이 조용한 돌들 위에서 한때 한 시대의 운명이 서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이야기는 118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성지 레반트 지역은 숨가쁜 전쟁이 잠시 멈추고 2년간의 휴전이 성립된 상태였습니다. 예루살렘 왕국과 살라딘의 아유브 제국, 양측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전쟁으로 국고는 텅 비었고 병사들은 지쳤으며 농민들은 끊임없는 약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휴전은 평화가 아니라 그저 숨을 고르기 위한 짧은 숨 고르기에 불과했습니다. 양측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휴전은 언젠가 깨질 것이고 다시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걸요. 예루살렘 왕국의 왕 발두인 4세는 그때 이미 자신의 시한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겨우 13세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가 짊어진 짐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그는 이미 나병 진단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어린 발두인이 친구들과 놀다가 팔을 꼬집혔는데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진찰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병. 중세 사회에서 나병 환자는 격리되어야 할 존재였고 왕이 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왕국은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왕위에 올랐고 그 순간부터 그의 삶 전체가 시간과의 경주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 손가락이 모두 떨어지기 전에, 시력을 잃기 전에, 몸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왕국을 지킬 수 있을까? 한편 반대편에서는 살라딘이라는 인물이 점점 더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살라딘, 본명 살라 아딘, 유수프 이븐 아유브. 그는 이집트의 비지르, 즉 재상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관료가 아니었습니다. 뛰어난 군사 지휘관이자 정치적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집트와 시리아를 자신의 통제 아래 묶어갔습니다. 이전까지 분열되어 있던 수많은 이슬람 영주들을 하나로 모으고 아유브 왕조라는 새로운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기적인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재정복, 88년 전 십자군에게 빼앗긴 성지를 다시 이슬람의 손으로 되찾는 것. 이것은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문제였고 명예의 문제였으며 무엇보다 이슬람 세계를 하나로 묶는 상징적 목표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모든 게 종교 전쟁처럼 보입니다. 십자군과 이슬람 세력의 충돌, 기독교와 이슬람의 대결. 하지만 역사는 늘 그렇듯 표면 아래에는 훨씬 더 세속적인 이유들이 숨어 있습니다. 전쟁을 불러일으킨 건 신앙이 아니라 탐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탐욕의 화신 같은 인물이 바로 레날드 드 샤티용이었습니다. 레날드 혹은 레이날드 드 샤티용. 이 이름을 들으면 당시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전 안티오키아 공작이자 카락성의 영주였던 이 남자는 악명 높은 모험가였습니다. 그는 잔혹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유명했는데 동시대인들이 그를 광견에 비유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휴전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마스쿠스와 카이로를 잇는 대상 카라반, 즉 무역 행렬을 노리고 끊임없이 매복을 감행했습니다. 역사에서 가장 잘 알려진 건 1886년이나 1887년의 카라반 약탈이지만 실제로는 그 이전부터 여러 차례 약속을 위반하고 습격을 자행했습니다. 연대기마다 날짜와 세부 사항이 조금씩 다르지만 중요한 건 이 남자가 계속해서 살라딘의 분노를 쌓아 올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카라반에는 살라딘의 누이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전승도 있습니다. 사실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 이야기가 전해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약탈이 단순한 경제적 강도 행위를 넘어 명예와 신성함을 짓밟는 모욕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레날드는 포로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희의 무함마드가 있으면 직접 와서 구해가라. 이건 단순한 도발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선전포고였습니다. 살라딘이 얼마나 분노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그의 가족이, 그의 백성이, 그의 신앙이 모욕당하는 걸 보면서 그는 조용히 그러나 깊은 분노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발두인 4세는 이 상황에 난처해했습니다. 왕국 차원에서는 휴전을 지키려 했지만 레날드를 제어하는 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왕국은 중앙집권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권력은 생각보다 약했고 강력한 귀족들은 사실상 독립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레날드는 그런 귀족 중 하나였고 카락이라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새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발두인은 레날드에게 멈추라고 명령했지만 레날드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균열이 왕권의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왕국은 겉보기에는 하나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귀족들의 느슨한 연합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살라딘의 인내심이 끊어졌습니다. 그는 지하드, 성전을 선포했습니다. 이집트와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전역에 사자들을 보내 대군을 소집했습니다. 먼 사막의 부족들이 깃발 아래 모여들었습니다. 도시의 정규 병사들이 행진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상을 꿈꾸는 자원병들이 하나둘씩 합류했습니다. 전쟁은 종종 위대한 이념의 이름으로 시작되지만 실제로 불을 붙이는 건 한 사람의 욕망, 한 번의 약속 위반, 한 차례의 약탈일 때가 많습니다. 레날드 드 샤티용이라는 한 남자의 탐욕이 결국 수만 명의 운명을 전쟁터로 몰아넣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살라딘의 군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마스쿠스의 거대한 성문이 열리고 첫 번째 기병부대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뒤를 이어 끝없이 이어지는 보병들, 진마차들, 낙타들, 행렬이 길게 늘어서면서 마치 움직이는 도시가 사막 위를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3만 혹은 3만 5천. 어떤 연대기는 9천의 기병과 수만의 보병을 말하고 어떤 기록은 숫자를 조금씩 다르게 적지만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이 군대가 압도적인 규모였다는 사실. 그 규모가 정확히 3만이었든 3만 5천이었든 예루살렘 왕국이 맞설 수 있는 병력을 훨씬 초과하는 거대한 군세였다는 겁니다. 이 군대의 구성은 다양했습니다.
터키와 쿠르드계 기마 공수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목 전통의 전사들로 말 위에서 전속력으로 달리면서도 정확하게 활을 쏠 수 있는 무시무시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맘루크 중기병들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노예 병사 출신이지만 철저한 훈련을 받은 엘리트 부대였습니다. 일반 보병들과 공성 장비를 다루는 병사들, 그리고 성전을 통해 천국의 상을 꿈꾸는 자원병들까지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멈춰서 상상해 보세요. 이 수만 명이 하루에 먹고 마셔야 하는 식량과 물의 양을, 수천 마리의 말과 낙타가 먹어치우는 사료를, 군용소금과 곡물 자루들을, 밤마다 쌓이는 말똥과 재를. 전쟁은 단지 싸움이 아닙니다. 전쟁은 끝없이 움직이는 공급망입니다. 로지스틱스의 악몽입니다. 이 거대한 군대를 움직인다는 건 매일 작은 도시 하나를 먹여 살리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관리하고 조율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살라딘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먼지 구름이 일정한 높이로 떠 있었습니다. 멀리서 이 행렬을 바라보는 농민들의 시선을 따라가 봅시다. 밭을 갈던 한 농부가 멈춰 섭니다. 그의 아이가 소매를 잡고 묻습니다. 아버지, 저게 뭐예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이의 손을 꽉 잡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저 먼지 구름이 의미하는 걸, 전쟁이 오고 있다는 걸, 그리고 전쟁이 지나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걸. 살라딘의 지휘부는 엄격한 규율을 유지했습니다. 살라딘은 기도 시간마다 자리를 비우고 이맘과 함께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동시대인들에게 그는 경건하고 절제된 지도자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는 무자비한 학살을 즐기는 폭군이 아니라 정의로운 성전을 수행하는 술탄으로 자신을 포지셔닝했습니다. 물론 전쟁이 깨끗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살라딘은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했고 그것이 그의 힘의 일부였습니다. 군대의 발걸음과 말발굽 소리는 하나의 리듬을 만들어냈습니다. 둔둔둔, 마치 거대한 심장의 박동처럼 일정하고 끊임없는 소리. 이 소리가 밤낮으로 계속되었습니다. 잠을 자는 순간에도 이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군대는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일부는 전진하고, 일부는 쉬고, 일부는 식사를 하고, 일부는 정찰을 나갑니다. 24시간 내내 이 거대한 기계는 멈추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이 거대한 군대가 향하는 목표는 단지 한 번의 약탈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장기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왕국의 약화와 붕괴, 살라딘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의 전투로 왕국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걸. 하지만 천천히, 조금씩 왕국의 경제적 기반을 파괴하고 병력을 소모시키고 희망을 꺾어놓으면 결국 왕국은 스스로 무너질 거라는 걸. 상상 속에서 카메라는 점점 높이 올라갑니다. 레반트 전체 지도가 보입니다. 지중해의 푸른 해안선, 그 옆으로 좁고 길게 뻗은 예루살렘 왕국의 영토, 동쪽의 요르단 골짜기, 그리고 더 멀리 다마스쿠스와 카이로를 잇는 대상로, 이 모든 지형 위로 살라딘의 군대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막과 산, 계곡을 지나 목표를 향해 해안가의 십자군 성체들은 마치 외로운 등대처럼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바로 벨부아르입니다. 이 거대한 파도가 곧 벨부아르 성 아래의 들판에서 한번 크게 부서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길 위에 700명의 기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역사는 숫자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왕국은 무엇에 의지하고 있었을까요? 병력이 부족하다면 무엇으로 살아남아 왔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돌, 성체, 요새. 예루살렘 왕국은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 길게 늘어진 가느다란 왕국이었습니다. 폭이 좁고 적들에게 사방이 둘러싸여 있는 형태. 이런 왕국이 살아남는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곳곳에 난공불락의 성체를 세우는 것. 카락, 몬트리알, 보포르, 벨부아르. 이 성체들은 마치 바위 위에 서 있는 등대처럼 사막과 산 사이를 밝혀주는 구조였습니다. 각각의 성체는 전략적 역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카락성은 다마스쿠스와 카이로를 잇는 대상로를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몬트리알은 아카바만으로 가는 길목을 지켰습니다. 벨부아르는 요르단 계곡을 내려다보며 동쪽에서 오는 침공을 감시했습니다. 이 성체들은 단지 군사기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통행세를 징수하고 지역을 지배하고 농민들을 보호하는 행정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왕국은 사람보다 돌을 더 많이 믿어야 하는 나라였습니다. 프랑크 인구는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중동 현지의 기독교 농민들과 무슬림 농민들이 다수를 차지했고 그 위에 소수의 서방 귀족들이 군림하는 구조였습니다. 성체를 많이 세운 만큼 그 성체를 지키는 소규모 주둔군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디에나 있어야 해서 정작 어디에서도 충분히 강하지 못한 딜레마가 발생했습니다. 각각의 성체는 튼튼했지만 야전에서 싸울 수 있는 기동병력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바로 이 상황 속에서 발두인 4세는 파격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수의 성체에서 병력을 빼내라. 하나의 야정운으로 집중시켜라. 보통이라면 성체를 지키는 게 최우선입니다. 성체는 왕국의 뼈대니까요. 하지만 발두인은 계산했습니다. 만약 살라딘의 대군이 들판을 자유롭게 휩쓸도록 내버려 둔다면 성체들은 하나씩 고립되고 결국 모두 함락될 것이라고. 차라리 위험을 감수하고 한 곳에 병력을 모아 야전에서 막는 게 낫다고. 이건 도박이었습니다. 그리고 발두인은 자신의 짧은 생명을 이 도박에 걸었습니다. 회의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발두인 곁에는 트리폴리 백작 레이몽 3세가 앉아 있습니다. 레이몽은 신중한 전략가입니다. 그는 반대했습니다. 폐하, 성체를 너무 비우면 왕국이 속이 텅 빈 껍데기가 됩니다. 만약 야전에서 패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발두인은 고집했습니다. 만약 야전에서 막지 못한다면 성체도 소용없소. 우리는 한 번에 모든 걸 걸어야 하오. 결국 왕의 결심이 관철되었고 각지의 기사들과 병사들은 벨부아르 인근으로 집결 명령을 받았습니다. 성체를 떠나는 수비병들의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가족과 작별하는 병사. 아내가 남편의 갑옷끈을 조여주면서 눈물을 참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의 다리를 붙잡습니다. 병사는 웃으며 말합니다. 금방 돌아올 거야. 하지만 그는 알고 있습니다.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빈 성벽을 바라보며 걱정하는 성주, 텅 빈 다미를 스치는 바람의 소리. 이건 단지 군사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집을 비운 채 전장으로 나가는 사람들의 불안이었습니다. 벨부아르 성 자체는 놀라운 요새였습니다. 요르단 계곡을 내려다보는 해발 약 500m 언덕 위에 세워진 이 성은 계단식으로 쌓인 현무암과 석회암 성벽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내부에는 이중 성곽 구조, 즉 동심원형 구조가 있어서 외벽이 뚫려도 내벽에서 다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성은 동쪽에서 오는 침공을 막는 문지기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 성의 유적을 방문하면 여전히 그 거대함과 견고함에 놀라게 됩니다. 당시에 이 성이 얼마나 믿음직한 요새로 보였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하지만 동시에 아무리 튼튼한 돌벽이라도 식량과 병력이 없으면 버틸 수 없다는 진실도 있었습니다. 발두인의 도박은 성공할까요? 아니면 왕국 전체를 도륙장으로 내모는 선택이었을까요? 답은 곧 나올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다가온 건 전쟁이 아니라 불이었습니다. 카메라는 다시 요르단 골짜기와 갈릴리의 농촌 풍경으로 이동합니다. 밀과 보리가 익어가는 한여름 들판, 물레를 돌리는 농가, 올리브 나무 사이를 돌아다니는 아이들, 전쟁이 닿기 전의 일상. 평화롭고 조용하고 아름다운 풍경.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살라딘이 선택한 전략은 직접적인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경제전쟁의 칼날을 꺼내들었습니다. 그의 조카 파르루크 샤가 이끄는 기병대가 갈릴리를 급습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적군이 아니었습니다. 목표는 농장과 마을이었습니다. 병사들이 마을에 들어가 불을 지르며 지나갔습니다. 영이 기둥이 여기저기에서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벨부아르 성 위에서 이를 지켜보는 십자군 병사들. 그들은 무력했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비명은 잘 들리지 않았지만 연기의 냄새만은 성벽까지 올라왔습니다. 타는 나무 냄새, 불타는 곡식 냄새, 그리고 공포의 냄새. 이 장면을 세금과 곡물, 농민의 땀의 언어로 풀어봅시다. 한 마을이 불타면 사라지는 건 집과 창고만이 아닙니다. 다음 해에 조세 수입이 사라지는 겁니다. 즉 성체를 지키는 병사의 급료가 사라지는 겁니다. 말의 사료가 사라지는 겁니다. 전쟁은 칼날이 아니라 숫자로도 싸웁니다. 살라딘은 단지 전투에서 이기는 것만이 아니라 왕국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전략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무시무시하게 효과적이었습니다. 농민들이 성체로 도망쳤습니다. 짐을 챙길 시간도 없었습니다. 아이 손만 잡고 달려오는 어머니. 뒤를 돌아보았을 때 이미 집이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것들이,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 한순간에 재가 되는 모습을. 이 사람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성벽 위의 기사들은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벨부아르의 성벽 위에서 발두인과 기사들이 이를 바라봤습니다. 기병을 보내면 마을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야정훈의 대형이 무너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함정일 수도 있다는 걸. 소규모 기병대를 보내면 살라딘의 대군이 그들을 포위하고 각계격파할 거라는 걸. 그래서 그들은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했습니다. 철갑 장갑 속에서 주먹을 움켜쥐고 이를 악물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답답함, 이 무력감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을지. 같은 상황을 살라딘 쪽 시각에서도 봅시다. 그는 감정적으로 학살을 즐기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냉정하게 계산했습니다. 프랑크들이 선택을 강요받도록. 그들이 성체에 숨어 있으면 경제를 파괴하겠다. 그들이 나와서 싸우면 수적 우세로 짓밟겠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결국 프랑크들은 손해를 보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살라딘의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하들 중 일부는 불편해했습니다. 무고한 농민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고 전쟁은 전쟁이었습니다. 이 불길은 집만 태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왕국의 미래 몇 년치를 함께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전쟁이 나중에 하틴과 예루살렘 함락으로 이어질 장기 전략의 서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며칠 뒤 같은 들판 위에서 벌어질 또 다른 기적을, 그 기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의 전투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보통의 십자군 전투는 어땠을까요? 귀족 기사들이 무거운 갑옷과 긴 창을 들고 말을 타고 돌격했습니다. 이 돌격은 엄청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명의 완전 무장 기사와 말을 합치면 약 500kg 이상, 이게 시속 30란 40km로 달려와서 부딪히면 대부분의 보병 대열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게 십자군의 주요 전술이었습니다. 충격과 공포. 한 번의 강력한 돌격으로 적의 전열을 부수고 혼란에 빠뜨리고 추격해서 섬멸하는 것. 하지만 이 방식은 유목계 기마궁수를 상대로는 위험했습니다. 터키나 쿠르드 기마궁수들은 무거운 갑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볍고 빨랐습니다. 그들의 전술은 간단했습니다. 접근, 사격, 후퇴. 가까이 다가와서 화살을 쏘고 십자군 기사들이 쫓아오면 재빨리 도망가는 겁니다. 그리고 충동적인 기사들이 대열을 벗어나 쫓아오면 사방에서 포위해 각계격파했습니다. 이 전술은 수십 년 동안 십자군을 괴롭혀 왔습니다. 십자군은 용감했지만 규율이 부족했습니다. 개개인은 강했지만 집단으로 움직이는 데는 약했습니다. 그리고 이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탄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술이 후대의 철의 고슴도치라고 불리는 조합 대형입니다. 사실 정확히 이 이름이 당시 연대기에 등장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학자들과 대중 역사 콘텐츠에서 붙인 설명적 이름입니다. 하지만 이 이름은 대형의 특징을 잘 설명합니다. 사방으로 뻗은 가시를 가진 고슴도치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대형의 기본 구조는 이랬습니다. 중심부에는 기사들이 말에서 내리거나 후방에 대기했습니다. 그 바깥을 긴 창, 즉 파이크에 무장한 보병들이 빽빽하게 둘러쌌습니다. 창병들 사이사이에는 석궁병들이 배치되었습니다. 말이 가까이 다가오면 석궁병들이 치명적인 일제 사격을 가했습니다. 석궁은 장전 속도가 느렸지만 관통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전열 뒤에서 차례로 장전하고 앞으로 넘겨서 쏘는 방식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보병 전술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조심스러운 재구성입니다. 이 대형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것. 기사와 보병이 따로가 아니라 일정한 속도로 함께 전진하거나 멈추는 겁니다. 서로의 빈틈을 메워주도록 끝없이 훈련했을 겁니다. 먼지 나는 평야에서 반복되는 구령과 발소리, 방패가 부딪히는 소리, 앞으로 멈춰 창을 세워 방패를 올려. 이 훈련이 없었다면 대형은 무너졌을 겁니다. 역사 기록은 이 전투 대형의 세부를 도식으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단지 프랑크군이 치열한 공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고 기병과 보병이 긴밀하게 협력했다는 식으로 묘사할 뿐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그리는 철의 고슴도치는 연구와 상상에 기초한 가능한 그림입니다. 우리는 솔직해야 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확실하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면 분명히 무언가 혁신적인 전술이 사용되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동시에 이 대형은 훗날 스위스 방진이나 스페인 테르시오 같은 근세 보병 전술을 떠올리게 합니다. 벨부아르의 평야는 300년 후의 전쟁 방식을 미리 예고하고 있었던 겁니다. 보병이 주축이 되고 기병이 보조 역할을 하는 전술, 이건 중세 전쟁의 상식을 뒤집는 거였습니다. 이제 이 살아있는 철의 고슴도치가 새벽의 빛 속에서 평야로 내려가려 합니다. 느릿한 발걸음 소리, 창과 방패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수천 명의 숨소리가 하나의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전투 당일 새벽,
벨부아르 성 아래 평야 위에 십자군 대형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며 갑옷과 창끝에 금빛이 비쳤습니다. 이들이 평야로 내려오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금속 짐승이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슬로모션처럼 한 발 한 발 대열을 유지하면서 살라딘의 정찰병들이 이 대형을 처음 보고 놀랐습니다. 항상 앞질러 돌격하던 프랑크 기사들이 이번에는 보병 뒤에 숨어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 이건 기존 이미지와 완전히 다른 광경이었습니다. 정찰병들이 급히 돌아가 보고 했습니다. 살라딘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험해보라. 곧이어 시작된 건 기마궁수들의 화살비였습니다. 수천 명의 궁수가 일정 거리 밖에서 말 위에서 화살을 날렸습니다. 화살이 날아가는 소리, 공기를 가르는 낮은 휘파람, 하늘이 어두워지는 느낌, 과장이 아닙니다. 정말로 수천 발의 화살이 동시에 날아오면 하늘이 잠깐 가려집니다. 철의 고슴도치 대형, 내부에서 보병들이 방패를 동시에 들어 올렸습니다. 겹쳐진 방패벽, 방패에 맞고 튕겨나가는 화살, 금속과 목재에 박히는 소리, 딱딱딱딱, 그리고 살에 박히지 못하고 힘을 잃은 화살이 발치에 떨어집니다. 거리와 관통력의 물리학입니다. 가까운 거리에서는 쇠촉 화살이 사슬 갑옷을 뚫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마궁수들이 안전하게 느끼는 거리, 즉 약 옴시아스 7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는 화살의 속도가 줄어들어 피해가 줄어듭니다. 십자군은 이걸 알고 있었고 버텼습니다. 이어진 건 맘루크 중기병의 첫 시험 공격이었습니다. 약 수백 명의 정예 기병이 창을 겨눈 채 돌진해 왔습니다. 땅이 흔들렸습니다. 그들이 창병들의 창끝과 방패벽에 부딪혔습니다. 대형 일부가 뒤로 휘어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보병들이 땅에 창을 받고 어깨를 맞대고 버텼습니다. 뒤에서 다른 병사들이 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말 대부분이 멈추거나 넘어졌습니다. 말은 창끝을 향해 돌진하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멈춥니다. 기병이 아무리 박차를 가해도 말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병이 빠져나가려 할 때 빈틈 사이로 석궁병들이 일제 사격을 가했습니다. 석궁 화살이 갑옷 틈새를 맞췄습니다. 말과 기병이 함께 쓰러졌습니다. 갑옷 뒤로 무너지는 그림자, 비명, 혼란. 그리고 나머지 기병들이 재빨리 후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두인의 몸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전투 한가운데서 왕이 의식을 잃을 듯 휘청거렸습니다. 시종들이 그를 부축해 들것에 눕혔습니다. 하지만 왕은 낮은 목소리로 반복했습니다. 대형을 깨지 마라, 대형을 깨지 마라. 그는 여전히 지위를 놓지 않았습니다. 병든 몸이었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터키와 쿠르드 기병들이 자신들의 특기를 시도했습니다. 가장 퇴각, 페인트 리트리트. 조금 부딪힌 뒤 일부러 등을 보이고 도망가는 척하는 겁니다. 프랑크 기사들이 쫓아오기를 유도하는 패턴. 이 전술은 수십 년 동안 십자군을 괴롭혀 왔습니다. 기사들은 용감했지만 충동적이었습니다. 도망가는 적을 보면 참지 못하고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포위되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철의 고슴도치 안에 있는 기사들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말고삐를 꽉 쥐고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극적인 자제력,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나요? 적이 도망가는 걸 보면서 쫓아가지 않고 참는 것, 이건 본능과 싸우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게 함정이라는 걸. 그리고 이 자제력 덕분에 수십 년 동안 프랑크군을 괴롭혀 온 전술이 처음으로 제대로 먹히지 않았습니다. 전투의 첫 파도는 바위를 부수지 못한 채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살라딘이 더 큰 결단을 내릴 차례였습니다. 살라딘이 언덕 위 지휘소에서 전장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냉정하게 계산했습니다. 첫 공격이 실패했지만 아직 병력은 충분했습니다. 그는 더 큰 기병 돌격을 명령했습니다. 수천 명의 기병이 한꺼번에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발 아래 땅이 흔들렸습니다. 멀리서도 느껴지는 저주파의 떨림, 마치 지진처럼. 기병의 파도가 철의 고슴도치 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대형 일부가 활처럼 뒤로 휘어졌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부대들이 안쪽으로 말아 들어가며 공격을 삼켰습니다. 마치 거대한 동물이 먹이를 삼키는 것처럼, 대형이 숨을 쉬는 것처럼 휘어졌다가 다시 원래 형태로 돌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앙과 측면에서 석궁과 활의 십자사격이 형성되었습니다. 킬존, 말과 기병이 혼잡 속에 갇혔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사방에서 화살과 석궁 볼트가 날아들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이런 세밀한 전술 묘사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중기병의 큰 손실과 프랑크 대형의 유지라는 사실에서 추론한 재구성입니다.
이어진 건 보병과 기병의 역습 메커니즘이었습니다. 미리 만들어둔 대형 내부의 통로를 따라 신호와 함께 기사들이 쐐기형 대열로 돌격해 나갔습니다. 대형 밖에서 아직 정렬하지 못한 적 포병과 기병을 짧고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같은 통로로 돌아왔습니다. 들어갔다, 나왔다. 마치 고슴도치가 가시를 내밀었다가 다시 움츠리는 것처럼 이 모든 움직임이 한 호흡, 한 맥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동물이 숨 쉬는 모습처럼 전투가 계속되면서 살라딘은 새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기마궁수에게 최대 속도로 화살을 퍼부으라고. 하늘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1분에 수만 발의 화살이 날아들었습니다. 강철 비. 프랑크 대열 안에서는 큰 파비스 방패들이 세워졌습니다. 부상자를 뒤로 끌어들이는 작은 피난처가 만들어졌습니다. 석궁병들이 이 방패 뒤에서 장전하고 틈틈이 얼굴을 내밀어 사격했습니다. 개별 병사들의 조용한 용기를 비추어 봅시다. 여러 개의 화살이 방패와 갑옷에 박힌 채 버티는 한 병사. 화살을 3개나 맞고도 대열을 지키는 병사. 이름 모를 사람들. 역사책에 이름이 남지 않은 사람들. 하지만 바로 이 사람들이 이 전투를 이긴 겁니다. 반대편에서도 부상당한 기마궁수를 부축하는 동료가 있었습니다. 쓰러진 명장을 애도하는 병사도 있었습니다. 이슬람 군사들 역시 똑같이 두려워하고 아파하는 인간이었습니다. 어느 한쪽만 괴물로 그려서는 안 됩니다. 전쟁은 양쪽 모두에게 비극입니다. 이제 두 군대 모두가 이해했습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영광을 위한 돌격이 아니라 지구력과 인내의 시험이라는 것을. 전투의 무게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라딘은 전략적 계산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계속 밀어붙일 것인가 아니면 물러날 것인가. 해가 기울어 갔습니다. 전장은 서서히 먼지와 연기 속에서 실루엣만 남는 풍경으로 변했습니다. 로와 소모 속에서 어느 순간 살라딘이 후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의 머릿속 계산은 명확했습니다. 이미 수많은 기병과 보병을 잃었고 프랑크 대열은 여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밀어붙이면 더 많은 손실을 입을 뿐이었습니다. 어떤 연대기는 이 전투를 결과 불분명이라고 적었고 어떤 학자는 명백한 프랑크의 승리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통된 사실은 하나입니다. 살라딘이 후퇴를 선택했고 프랑크 야전군이 현장에서 버텨냈다는 것. 철의 고슴도치 대열 안에서 추격을 자제하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기회처럼 보이는 적의 퇴각이었지만 발두인과 지휘관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혼란 속 추격이 새로운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조용히 제자리를 외쳤습니다. 싸움이 끝나고 나서야 대열이 풀렸습니다. 병사들이 창에 기대 앉거나 그대로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갑옷을 벗겨주는 동료, 물을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모습, 피와 먼지가 뒤섞인 얼굴들.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기적적으로. 전장을 뒤덮은 시체와 부상자들. 움직이지 않는 갑옷들. 그 사이를 천천히 날아다니는 까마귀와 해충. 중세 전쟁의 참혹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상자 수에 관해서는 일부 전승에서는 수천의 아유브 병력이 쓰러지고 프랑크 측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전해지지만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날의 전투는 살라딘에게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했고 예루살렘 왕국은 야전군을 보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서 이야기는 묘한 반전을 맞이합니다. 살아남은 병사들이 돌아갈 왕국은 더 가난해져 있었습니다. 전투 전에 불타버린 마을들, 수확을 잃은 농토, 피난민이 된 농민들. 승리의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수십 개 마을이 파괴되면 수만 명의 농민과 그 세금 수입이 사라집니다. 이는 수백에서 수천 명의 병사를 1년간 유지할 수 있는 재원을 잃는 것과 같았습니다. 전쟁은 칼날로만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돈과 곡물의 수확으로도 싸웁니다. 전투 후 밤 십자군 진영의 분위기는 복잡했습니다. 기적적인 생존과 승리에 감사하는 기도와 내일이 두려운 침묵이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발두이는 들것에 실린 채 타오르는 횃불을 바라보며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그의 주위에는 지휘관들이 망가진 창과 방패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승리했지만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멀리 떨어진 살라딘의 야영지도 조용했습니다. 그는 패배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이 전투에서 얻은 중요한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프랑크 군을 정면에서 부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너무나 비싼 대가를 요구한다는 사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날 저녁, 양측 모두가 다른 이유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한쪽은 승리의 기쁨과 두려움 사이에서, 다른 한쪽은 패배의 쓰라림과 새로운 전략을 떠올리며
전투 이후의 몇 해는 마치 빠르게 돌아가는 시계바늘처럼 지나갔습니다. 살라딘은 여전히 군사 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의 도시들을 하나씩 자신의 통치 아래 묶어가며 점점 더 큰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한편 예루살렘 왕국에서는 발두인의 병세가 악화되었습니다. 1085년 그는 마침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24살이었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어린 조카 발두인 5세가 왕위에 올랐지만 이 아이 역시 1년도 되지 않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기사단과 귀족들 사이의 권력 다툼 속에서 결국 기드 리지냥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레날드 드 샤티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카라반 약탈을 감행했습니다. 처세스프일 6년 혹은 처스펜 87년의 사건으로 인해 살라딘의 인내심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벨부아르 이전의 무모함이 몇 년 뒤 다시 반복되고 있었던 겁니다. 역사는 종종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더욱 가혹해집니다. 벨부아르에서 얻은 살라딘의 교훈은 명확했습니다. 철의 고슴도치를 정면에서 찌를 필요는 없다는 것. 그들이 물과 곡식, 그리고 선택지를 잃게 만들면 된다는 것. 직접적인 전투 승리보다 상대를 굶기고 지치게 하는 전략이 더 확실하다는 깨달음. 그리고 1187년 바로 그 전략이 실행되었습니다. 하틴 전투. 이 이름만으로도 예루살렘 왕국의 운명이 어떻게 끝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살라딘은 프랑크 군을 물이 부족한 지형으로 유인했습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 아래 물도 없이 끊임없는 기마궁수의 괴롭힘 속에서 프랑크 군의 대열이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벨부아르에서 보여준 것 같은 견고한 대형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목말랐고 지쳤고 절망했기 때문입니다. 규율이 무너졌습니다. 대열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살라딘의 군대가 그들을 포위하고 섬멸했습니다. 하틴 이후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요새가 상실되었습니다. 발두인이 지키려 했던 왕국이 급격하게 붕괴되었습니다. 벨부아르에서의 승리가 당장의 멸망을 늦추었지만 구조적인 열쇠를 뒤집지는 못했던 겁니다. 인구, 경제, 지리적 조건, 모든 것이 예루살렘 왕국에 불리했습니다. 벨부아르의 하루는 기적이었지만 기적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벨부아르의 하루는 전술의 승리이자 전략의 패배였습니다. 전장에서의 영웅적 투지와 혁신적인 대형이 오히려 살라딘에게 경제전쟁과 소모전의 중요성을 깨닫게 했다는 아이러니. 만약 벨부아르에서 프랑크 군이 쉽게 무너졌다면 살라딘은 계속 같은 방식으로 싸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벨부아르에서의 경험이 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정면 승부는 너무 비싸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다른 방법을 찾았고 그 방법이 결국 왕국을 무너뜨렸습니다. 다시 현재의 벨부아르 성 유적으로 돌아와 봅시다. 해질녘 붉은 빛 아래 황량하지만 아름다운 언덕 풍경이 펼쳐집니다. 바람소리, 프리피스 치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새소리. 이곳의 돌은 승리의 함성과 패배의 신음, 그리고 그 사이에서 떨리던 수많은 숨소리를 모두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와 기억, 침묵, 이 세 가지가 이 유적 위에 조용히 쌓여 있습니다. 발두인 4세에 대해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병든 몸으로도 여러 차례 전쟁을 이끌었고 자신의 삶이 짧을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왕국을 지키려 했던 젊은 왕. 그는 하틴의 비극과 예루살렘 함락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쩌면 그게 다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이 남긴 승리가 결국 왕국의 종말로 이어지는 하나의 계단이었음을 알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벨부아르에서 보여준 용기와 전략적 혁신은 분명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종종 잔인합니다. 개인의 영웅적 행위가 큰 흐름을 바꾸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벨부아르 전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첫째, 전술적 혁신의 중요성입니다. 철의 고슴도치라는 대형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이었습니다. 기병과 보병의 긴밀한 협력, 방어와 공격의 유기적 결합. 이런 전술적 사고는 300년 후 유럽 전장을 지배하게 됩니다. 둘째, 전술만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교훈입니다. 아무리 전장에서 승리해도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면 전쟁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살라딘이 깨달은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셋째, 리더십의 중요성입니다. 발두인 4세는 병든 몸으로도 군대를 이끌었고 그의 존재 자체가 병사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리더십은 단지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리더십은 함께 고통받고 함께 버티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벨부아르는 우리에게 역사의 비극성도 보여줍니다. 아무리 영웅적으로 싸워도 구조적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무너진다는 것. 예루살렘 왕국은 처음부터 지속 가능한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소수의 지배층, 부족한 인구, 적대적인 주변 환경,
이 모든 조건 속에서 그들은 기적적으로 버텼지만 기적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벨부아르의 유적을 방문할 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단순히 무너진 돌벽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돌벽 뒤에 숨어 있는 수많은 이야기를 봐야 합니다. 병든 왕의 용기, 이름 없는 병사들의 희생, 전술적 혁신의 순간, 그리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왕국의 비극. 이 모든 것이 이 조용한 언덕 위에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벨부아르의 이야기는 단순한 중세 전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용기와 한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혁신과 적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승리와 패배의 복잡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역사가 어떻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발두인이 벨부아르에서 승리했을 때 그는 왕국을 구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승리가 오히려 살라딘에게 새로운 전략을 가르쳐 주었고 그 전략이 결국 왕국을 무너뜨렸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때로 너무나 잔인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벨부아르에서 싸운 사람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 병든 왕은 마지막 숨까지 왕국을 지키려 했고 병사들은 압도적인 적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결국 왕국을 구하지 못했다 해도 그들의 용기는 여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역사는 승자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용기 있게 싸운 모든 이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요. 이런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싶으시다면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신작 영상을 가장 먼저 공개하고 채널 운영에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벨부아르 전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발두인 4세의 선택은 옳았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때까지 역사를 기억하세요.